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보험업계 관련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요즘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랑 또 이슈들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가 꽤 많던데, 핵심만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보험 시장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디지털 전환도 그렇고 인구 구조 변화, 또 새로운 규제까지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좀 큰 그림을 읽고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역시 제일 신경 쓰이는 건 우리 지갑 사정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 보일 자료는 간병비 보험에 대한 경고등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이 간병비 보험 가입은 확 늘었는데 보험금 지급액도 같이 폭증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올 상반기에만 5개 주요 손해보험사 간병보험금 지급액이 2,85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 한 해 전체 지급액의 거의 90%래요. 이건 좀 심각한 신호죠. 90%요? 네. 특히 그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위험 손해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받은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이 얼마나 되냐는 건데 이게 90%에 달한다고 하니까 거의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야, 90%면 정말 아슬아슬한데요. 그럼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험료 오르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손해율이 이렇게 막 치솟으면 보험사는 결국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보험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가입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거나 보장 내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 사기 도사 같은 거 강화하면서 위험 관리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간병비 보험 가입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조건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입할 때 보장 내용하고 보험료 변동 가능성 아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할 때예요. 간병비 보험 진짜 필요한데 말이죠. 가입이 더 어려워지거나 비싸질 수 있다니 신경 써서 봐야겠네요. 비슷한 맥락에서 다음 자료는 보장성 보험 얘기인데요.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보험사 간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새로 보험 드는 사람은 늘었는데 막상 한 사람당 가입하는 보험 금액은 줄었다고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험사들이 단기 실적 경쟁에 막 몰두하면서 설계사들한테 가입 건수 위주로 인센티브를 준 결과로 보여요. 그래서 보험료가 좀 싼 그런 소액 계약이 확 늘어난 거죠. 아, 건수는 채웠는데. 네, 건수는 채웠지만 뭐랄까 속빈 강정일 수 있다는 거죠. 속빈강정이라니요? 이게 무슨 뜻이죠? 가입 건수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당장은 여러 개 가입했으니까 좀 든든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정작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났을 때 각각의 그 소액 보험금만으로는 충분한 치료비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게 문제예요. 소액 계약 관리하는 데 드는 사업비는 똑같이 나가는데 수익성은 낮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험 점검하시거나 새로 가입하실 때는 단순히 가입 건수나 보험료 싼 것만 보지 마시고요. 실제 위기 상황에서 나한테 필요한 보장 금액이 충분히 확보되는지 이걸 최우선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필요한 건 놓치고 불필요한 것만 많이 가입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필요한 보장 금액 확인,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정보 얻는 방식도 요즘 많이 변했는데 세 번째 자료는 유튜브 보험 컨텐츠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융당국이 좀 칼을 빼들었다 이런 내용인데 보험 설계사 자격 없이 보험 상품 홍보하거나 가입 유도하는 유튜버들이 늘어서 단속을 강화한다는 소식이에요. 아, 요즘 유튜브에 진짜 정보 많죠. 보험도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검증이 안 됐거나 아니면 교묘하게 상품 판매를 유도하는 컨텐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상에서는 보험 설계사 아님 이렇게 써놓고도 댓글이나 더보기란 통해서 특정 설계사한테 상담을 연결해 준다거나 사실상 가입을 권유하는 식으로요. 이런 건 명백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요. 그냥 정보 영상으로만 보기 좀 그런데요. 그럼 소비자들은 어떤 걸 좀 조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비판적인 시각이죠. 유튜브 정보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만 쓰시고 절대 그것만 믿고 덜컥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상품이 최고다, 이거 하나면 된다,
이런 단정적인 주장은 좀 경계하셔야 하고요. 네, 그렇죠. 반드시 공식 자격 갖춘 설계사나 금융기관 통해서 여러 상품 비교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상담을 받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보험 광고는 반드시 광고 심의받고 관련 정보를 명시해야 하는데 이걸 안 지킨 영상은 신고 대상이고 적발되면 최대 1억 원 과태료까지 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보 출처랑 객관성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네, 온라인 정보가 편리하긴 한데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네요. 다음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네 번째 자료는 요즘 정말 핫한 펫보험 시장 얘기입니다. 반려인 1,500만 시대라더니 작년 펫보험 계약 건수가 1년 만에 50%나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이 늘면서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 이거 덜고 싶어 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결과죠. 시장이 커지니까 보험사들 경쟁도 당연히 치열해지고 있고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신호 아닌가요? 어떤 변화들이 좀 있나요? 네, 긍정적인 면이 많죠. 단순히 병원비 보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용 앱이나 플랫폼 통해서 병원 예약, 미용실 예약, 심지어 AI 기반 건강 상담까지 제공하는 등 서비스 경쟁이 붙었어요. 보장 범위도 넓어져서 반려동물 맡겨야 할 때 드는 비용이나 행동 교정 훈련 비용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나오고 있고요. 정말 다양해지네요. 네, 그래서 만약 펫보험 가입 생각 중이시면 각 보험사 플랫폼 편의성, 또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그리고 물론 제일 중요한 보장 범위나 자기부담금 조건 같은 거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우리 집 반려동물 종류나 나이, 건강 상태에 제일 잘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펫보험에 이어서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까지 책임지려는 움직임도 있군요. 다섯 번째 자료인데 토탈 라이프 케어 기업 더 피폴 라이프가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소식이에요. 이것도 역시 펫팸족 증가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 부정원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마지막 가는 길까지 예를 갖춰서 잘 보내주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 반려동물 장례라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했는데 이제는 전문 시설도 많이 늘고 관련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조 서비스 이용하는 거랑 비슷하게 반려동물 장례도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피플 라이프처럼 기존 상조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고 전국 장례시설하고 제휴를 늘리면서 멤버십 할인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건 이런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인 입장에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선택지가 넓어지는 셈이니까 긍정적인 변화라고 봐야겠죠. 네.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들이 생겨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자, 이번에는 시야를 조금 넓혀서 보험 산업 전체의 건전성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료인데요. 디지털 손해보험사들의 경영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카오페이 손보나 하나손보 같은 회사들 말이죠. 비대면 채널 중심으로 혁신을 내세웠는데 적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5개 주요 디지털 손해보험사가 총 890억 원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편리함이랑 저렴한 보험료를 무기로 내세우긴 했는데 아직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드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디지털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말이죠. 몇 가지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선 강화된 자본 규제, 그러니까 지급 여력제도 맞추는 데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이 회사들이 주로 여행자 보험이나 휴대폰 보험 같은 그런 단기 소액 상품 판매에 좀 치중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품은 가입은 쉬운데 수익성이 낮고 고객 유지율도 좀 떨어져서 안정적인 수입 기반이 되기는 좀 어려워요. 결국 안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 역량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러면 이 회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좀 막막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외부에서 자본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장기 보장성 상품 개발 역량을 키우고 판매 채널도 비대면만 고집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설계사 조직이나 GA, 그러니까 법인보험 대리점 같은 대면 채널하고 제휴하는 것도 고려하는 등 좀 근본적인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앞으로 상품 전략이 어떻게 변할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보험사의 도전 과제 잘 들었습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강자들 사이의 경쟁은 더 뜨거워지는 모양새네요. 7번째 자료인데요. 삼성생명하고 한화생명, 이 생명보험업계 1위 자리를 두고 다툼이 아주 치열하다는 소식입니다. 상반기 실적 차이가 정말 얼마 안 난다고요? 네, 그 장기 보장성 보험 신규 계약 규모를 보여주는 APE, 연납화 보험료라고 하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하나생명을 불과 560억 원 차이로 앞섰다고 하니 정말 박빙의 승부였죠. 과거에 압도적 1위였던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점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하나생명이 이렇게 바짝 추격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요인은 판매 채널 전략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전통적으로 자기 회사 소속 설계사, 그러니까 전속 채널 중심 전략을 계속 써왔는데 한화생명은 자회사인 하나생명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서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파는 대형 GA 채널을 아주 공격적으로 키우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왔습니다. 아, GA 채널. 네. GA가 요즘 다양한 상품 비교를 원하는 소비자 트렌드하고 맞물려서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삼성생명도 전략을 좀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경쟁이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삼성생명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을 겁니다. 아직 신계약의 질, 그러니까 수익성 면에서는 우위를 지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양적인 면에서 계속 밀리면 시장 지배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거든요. 앞으로 전속 채널을 강화하면서도 GA 채널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혹은 직접 대형 GA를 인수한다든지 이런 전략 변화를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은 단기적으로는 더 나은 상품 조건이나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서 소비자한테 좋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또 과도한 사업비 지출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경쟁 구도 변화, 정말 흥미롭네요. 이런 국내 시장의 치열함 때문일까요? 8번째 자료는 삼성생명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럽의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인수했다고요? 네, 유럽의 헤이핀 캐피털 매니저먼트라는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인수한 건데요. 이건 단순히 보험 상품 판매를 넘어서 자산 운용 부문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국내 보험 시장 성장세가 좀 둔화된 상황에서 보험사가 고객한테 받은 보험료를 효과적으로 굴려서 수익을 내는 능력, 즉 자산 운용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보험사가 자산운용 잘하는 게 왜 중요하죠? 보험사는 미래에 고객한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려면 고객한테 받은 보험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자산을 불려나가야 합니다. 근데 국내 시장 성장 한계나 저금리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 내기가 어려워지니까 해외의 유망한 투자처를 발굴하고 글로벌 수준의 자산운용 노하우를 배우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자산운용 능력이 강화되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높아지고 이건 결국 개혁자의 안정성이나 배당 같은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 넘어서 해외 투자로 활로를 찾는 움직임이군요. 다음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9번째 자료인데요. 9월부터 모든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자금 세탁 방지, AML이라고 하죠. 이 법정 교육이 의무화된다는 내용이에요. 네, 금융윤리인증센터 주관으로 시행되는 이 교육은 금융당국 지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 할 것 없이 모든 금융권 종사자들이 대상이고요. 자금 세탁 방지라는 게 불법 자금이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합법적인 자금인 척 둔갑하는 걸 막는 활동인데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지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의무화되는 건가요? 뭐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나요? 최근에 금융범죄 수법이 점점 더 지능화되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국제적으로도 자금 세탁 방지 기제가 강화되는 추세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 기준에 발맞추고 또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서 금융사고를 미리 막으려는 목적이 큽니다. 당장 소비자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이나 전문성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뭐랄까, 금융 시스템 전체 체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 좀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4곳 컨소시엄이 야심차게 제4 인터넷은행 설립 신청을 했는데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 같은 내부 사정 때문에 예비인가 심사 자체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 심사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서 연내 출범은 사실상 좀 어려워졌고 내년에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 어떤 점이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었나요? 기존 인터넷은행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와는 좀 차별화된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아니면 특정 금융 소외계층에 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죠.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면 기존 금융시장의 혁신을 좀 촉진하고 소비자 혜택도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출범이 지연되면서 이런 기대 효과도 좀 늦춰지게 됐습니다. 아쉽네요.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는 어떤 점들이 좀 중요하게 평가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최소 2,500억 원 수준의 자본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능력이라든지 대주주 적격성 같은 건전성 요건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는 사업 모델의 혁신성, 그리고 금융 취약계층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이 핵심 평가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어떤 컨소시엄이 최종적으로 인가를 받고 또 어떤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내놓을지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보험업계의 정말 다양한 이슈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당장 내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병비 보험 선회율 문제부터 가입 트렌드의 변화, 펫팸족 증가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부상,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어려움과 전통 강자들의 치열한 경쟁, 규제 환경 변화까지 정말 다채로웠네요. 맞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보험 산업은 인구 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에 적응하려는 노력과 함께 또 수익성 악화, 경쟁 심화, 규제 강화라는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좀 복잡한 환경 속에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보험을 더 잘 이해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현명하게 활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 중에 특히 그 보험 유튜브 꼼수 영업 단속 소식은 좀 인상 깊었는데요. 정보가 막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진짜 정보를 가려내야 할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험 정보 접하실 때 혹시 이게 나한테 꼭 맞는 맞춤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예쁘게 포장된 건 아닐까?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